어느 흐린 가을날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곳은 인구가 적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아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한때 활발했던 이 마을은 이제 점점 쇠퇴하고 있었죠. 폐교가 된 초등학교와 사용하지 않은 집들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공인 수민이는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를 돕기 위해 도시에 있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마을 곳곳을 걸어다니며 오래된 동네의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산책 도중 폐교된 초등학교를 지나가게 되었고 자연스레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 학교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화재 사고 이후 문을 닫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수미는 할머니의 집에 돌아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늑한 할머니의 작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폐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불을 걷어차고 조용히 할머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달은 없고 길은 어두웠지만 그녀의 손전등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폐교. 마당의 잡초가 사방으로 뻗쳐 있었고 교실 창문은 얼룩지고 금이 가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조심스레 교문을 넘어가다 보니 운동장을 가로질러 교실 건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실에 들어서자 먼지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눌린 복도에서 왼쪽 교실을 지나 오른쪽 교실로 들어서는데 찬바람이 등 귀에서 불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순간 몸이 오싹해지며 긴장했지만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 앞쪽에서 무엇인가 달그락거렸습니다. 수미는 긴장하며 손전등을 비추었고 오래된 의자가 혼자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순간 창문 너머로 작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지만 확인해봐야 한다는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다본 교실 뒤편에는 이 학교에 다녔던 것 같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의 얼굴은 흐릿하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접촉하지 않으려는 듯 사라져갔고 수미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춤했습니다. 그녀는 더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굳어있던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흔들리는 가로등 아래에서 수민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 아이가 나타난 것인지 그 오래된 학교에 무슨 사연이 얽힌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 볼 용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수민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의 커튼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절로 그 소름이 돋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폐교에서 본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마을의 어른들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수미는 할머니에게 어젯밤의 일을 털어놓았고 할머니는 잠시 놀란 기색을 보이다가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폐교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화재 사건 전에도 학교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벌어졌고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관여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날 몇 명의 아이들이 불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미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제의 일이 단지 상상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마도 그때 목숨을 잃었던 아이들 중 하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을과 어쩌면 더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수미는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그 괴이한 존재가 무엇을 하려 했던 것인지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을에서의 수민의 시간은 그렇게 공포스러운 그리고 신비로운 이야기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인기 있는 공포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었다. 각종 섬뜩한 이야기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나는 눈길을 사로잡는 하나의 제목을 발견했다. 전설의 고향 잊혀진 저주. 나는 제목에 글이었다. 무언가에 끌리듯 나는 마우스를 클릭했고 그것이 내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그 당시 미처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마을은 외부와는 다소 단절된 곳이었고 오래된 전통을 고수하며 시간을 초월한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곳 사람들 사이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망자자라는 행사가 있었다. 이 행사는 마을의 중심에 위치한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서 진행되었고
보이는 넋을 달래며 안식을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그러나 이 행사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저주받은 넋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었고, 그 영혼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각자 자신들의 피를 나무 뿌리에 적시는 의식을 행하곤 했다. 매년 이 행사가 치러지면 유난히 공포에 찔린 표정의 사람들이 한둘씩 나타났지만 누구도 깊게 얘기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의 눈빛은 무언가 숨겨진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외부에서도 이 괴이한 행사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해에는 도시에서 온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호기심에 행사에 찾아왔다. 그 중 하나는 심령현상을 취재하는 파트타임 기자였고, 그는 이망자재의 불가사의한 전통을 생생히 기록하기 위해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준비했다. 의식이 시작되자 마을은 깊은 정막에 잠겼다. 새벽의 냉기가 스며들어 오면서 사람들은 나무 주위를 조용히 둘러싸고 낮은 목소리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때 기자였던 젊은이는 눈에 띄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주문의 끝자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는 바람 소리 같았으나 점차 그 소리가 사람의 울부짖음처럼 변해갔다. 이내 그의 카메라는 자체적으로 켜지며 셔터를 눌렀고, 그 성괴한 상황은 점차 혼란스러워졌다.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느티나무 아래에서부터 그들을 휘감고 있는 듯했다. 기자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그 장비들을 잡고 무작정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의 눈앞에 호련히 나타난 한 쌍의 붉은 눈이었다. 다음 날 그의 동료들은 기자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장비만이 마을 중심에 헝클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카메라에는 수많은 사진이 찍혀 있었고, 그 중 하나는 오싹한 형체가 흐릿하게 보이는 사진이었다. 나중에 조사에 참여한 자들은 그 형체가 바로 느티나무의 가장 아래쪽에서 피어오르는 안개였음을 확인했다. 이후로도 마을은 그 전통을 멈추지 않았고 외부로의 접근을 철저히 제한했다. 마을 사람들 역시 그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었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하나의 도시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그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간혹 비슷한 경험담을 올리곤 했다. 이로 인해 망자제의 저주는 점차 인터넷 사이에서도 기이한 소문으로 확산됐다. 그리고 나 그 이야기를 읽은 이후로 가끔씩 꿈에서 느티나무와 붉은 눈을 목격하게 되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깨어나면 온몸이 얼어붙은 듯 무거웠고, 어딘가 나도 모르는 차원에서 무언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혹시 당신도 그 느티나무의 저주를 듣고 느낀 것이 있나요? 이렇게 공포썰은 끝이 났지만 이야기의 끝엔 항상 더 많은 질문들이 남는다. 많은 이들이 그 비밀을 풀고자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진실은 베일 속에 가려져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제가 대학 시절 자취하던 아파트에서 있었던 매우 소름 끼치는 경험을 공유하려 합니다. 그때는 한창 학기 중이었고 시험 준비로 인해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았습니다. 저와 같이 살던 룸메이트는 고향에 내려가서 혼자 생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공부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를 훌쩍 넘긴 시각이었지요.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낯선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복도의 끝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점 다가갈수록 가슴이 조여오는 공포감이 들었고, 결국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마음속에서는 그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3시 33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해지더니 누군가 제 침대 옆에 서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죽인 채 가만히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제 얼굴을 내려다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귀가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귓가를 스치며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나가.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감에 그대로 기절할 뻔했지만 용기를 내어 이불을 확 젖혔습니다. 그런데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문이 조금 열려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자러 가기 전에 닫았던 문이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문을 다시 잠갔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갔을 때 싱크대에 낯선 여자아이의 발자국이 물기로 선명하게 찍혀 있는 걸 보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절렁 내려앉았습니다. 스스로 잘못 본 것이라 생각하며 수건으로 발자국을 닦아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이 얘기를 친구에게 털어놓았고 친구는 그 아파트 주변에서 예전에 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사를 가기 전 마지막 밤 기분을 달래기 위해 잠이 들기 전 편안한 음악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또다시 극공을 꾸었습니다. 낯선 복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존재. 이번에는 복도의 끝에서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야. 공포에 질려 깨어났을 때 다시 3시 33분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아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삿짐을 싸들고 아파트를 떠날 때 뒤를 돌아보니 그 아파트 창문에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그 사건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 이후로도 예전에 그 꿈이 가끔씩 나타나지만 다행히 그 아파트만큼 소름 끼치는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그날의 차가운 음성이 귓가에 맴돌곤 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야. 이것이 제가 겪은 가장 무서운 경험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날 밤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